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사연을 쓰면서 평범한 50대 가정주부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했어요. 과연 내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기엔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평범하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50대 가정주부라고 소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연을 시작합니다. 남들과 똑같아요. 남들처럼 인생에서 아픔도 겪었으면서 살았고 기쁨도 겪으면서 살았고요. 그 아픔과 기쁨을 겪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도 많은,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불의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형사 출신이었거든요. 그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직도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요즘 세상에 조심하라고, 하지만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담배를 압수까지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속이 후련한 조금은 억척스러운 아줌마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가 원래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도 내릴 수 있다는 존재라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독하고 무서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 6월에 서리만 내리겠어요? 제 몸을 불사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거든요. 그런 저를 제가 정말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니 몰라 했던 막둥이 신우의 시댁에서 건드리게 된 겁니다. 저 역시 얄궂은 의협심 따위는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어서 이번에 제대로 뒤집어 엎었거든요. 감히 이따위 인간들에게 행한 인간이라는 처단에게 복수라는 이름을 명명해도 될까 싶지만 뭐 가장 쉬운 단어로 복수라고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가 형사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남편 직업으로 형사는 정말 비추천이라고요. 어머니랑 제가 아버지 출근만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셨던 당시에 한참 범죄 조직 소탕을 한다고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여서 매일같이 조직폭력배를 검거한다고 얼굴이 터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철렁하는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살지, 제명에 못 살아. 당신이 혼자 사는 남자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보직을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 어디 저기 교통과 같은 데도 있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서가지고 딱지나 끊어주고 그런 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아니 이러다가 나 정말 과부 만들게 생겼어. 당신 목숨이 무슨 한 8개는 돼? 아이고야, 내가 지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니네 엄마 잔소리 때문에 귀가 떨어지겠다. 별로 다친 것도 없구만.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 됐어. 그냥 잡다가 나 혼자 발 꼬여가지고 넘어져서 살짝 긁힌 거라도 그러네. 약 바르면 금방 나았는데 굳이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데리고 와서는. 자기 몸을 아끼지도 않고 범인을 검거하는 아버지가 한편으로 멋있기도 했지만 엄마 얘기처럼 무섭기도 했어요. 회사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하는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까 싶어서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매일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일터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원래 면역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한 이유가 결국 그거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골이 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내려앉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런데 왜 이런 소식은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요? 범인과의 몸싸움 끝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랑 저는 또 한 번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희 아버지 괜찮을 거다. 목숨이 8개인 양반이야. 그렇게 범인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지금 칼 맞은 것만 몇 번인데 죽을 사람이었으면 애진작에 죽었을 팔잔데 여태까지 살았는 거 봐라. 니네 아버지 그렇게 쉽게 갈 사람 아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엄마랑 전 그때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요. 고개를 푹 떨구고 나오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엄마랑 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엔 그동안 아버지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동료분들로 경찰서가 가득 찼습니다.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다들 존경했었다고, 참 좋은 선배였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추억 속에서 얘기를 나누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지 믿기지 않았죠. 이후로 어머니는 제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나설 때마다 거의 병적으로 말리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거든요. 너까지 기어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너네 아빠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엄마는 지금 살고 싶은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놈의 나라가 뭐라고, 나라를 위해서 아빠도 모자라서 딸까지 갖다 바쳐야 하는 자기는 무슨 죄냐고요. 경찰이 될 거면 엄마를 죽이고 엄마 눈 감으면 그때 하라고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죠. 피는 못 속인다고요. 엄마를 놀라게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왜 저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는진 모르겠지만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낀 남자가 반대쪽으로 막 내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형사로 둔 사람의 감일까요? 이거 100% 범죄자다 싶어서 저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방향을 틀어서 그 사람을 막 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길을 가던 여학생이 자기를 쫓아오기 시작했으니까 범인도 아마 엄청 당황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소매치기라고 울부짖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범인이 당황한 틈을 타서 얼른 책가방을 던져가지고 발목을 맞췄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던 범인이 자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됐어요.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재빨리 남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붙들어둬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인계를 하게 됐죠. 그 덕분에 교장 선생님부터 전교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었네요. 하필이면 상을 수여하러 오신 분이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경찰서더라고요. 하필이면 상을 수여하러 오신 분이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경찰서에서 오셨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누구 딸인가 했더니 장차 아주 큰 인물 되겠어. 아버지 닮아서 참 정의로운 게 너희 아버지도 길 가다가 우연히 범인을 자주 만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만 쫓아다니면 검거율은 무조건 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도 범인을 그렇게 잡고 싶으셨나 보다. 상을 주시면서 옛 동료에 대한 생각이 났는지 경찰서장님도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경찰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요. 나쁜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저를 보고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닮은 제 모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봐. 알겠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위험한 일에 막 뛰어들고 진짜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어려운 거 바랬어? 엄마가 뭐 어려운 거 바라니? 그냥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너도 그래 공무원 같은 거나 해.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엄마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라 좀. 엄마는 제발 저한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쉽냐고 절대로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 하면 안 되겠냐고 저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경찰대학에 가는 것이 1순위의 목표긴 했지만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저도 제 고집을 계속 부릴 수만은 없었고요. 그렇게 행정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검찰직 공무원? 너 아버지 일도 그렇고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
이거 준비하는 거 알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엄마한테는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검찰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유일하게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던 친구 한 명은 제가 검찰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듣고는 화들짝 놀라며 너 이거 준비하는 거 어머니가 아시면 뒤집어지시는 거 아니냐고 뭐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어요. 검찰직 공무원에는 검찰 실무관이 있고 검찰 수사관이 있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던 건 검사와 함께 수행하는 본격적인 수사 업무를 진행하는 7급 주사부였으니까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외무영사직, 감사직과 함께 7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은 7급 3대장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시험의 난이도가 꽤 높기도 했고요. 9급 검찰직 공무원이 일을 시작하면 5년에서 8년 정도 행정 업무하고 순환 근무를 수행하다가 수사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7급 검찰직은 입직을 하자마자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학교 공부랑 병행을 하다 보니 몇 년은 더 고생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딱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합격까지요. 1차, 2차 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만약 면접까지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 엄마한테 이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한참 옛날의 얘기긴 하지만 사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남겨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함께 소식을 처음 전해 듣고 나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엄마도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착잡해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 7급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만 놔두고 보면 집 앞에 현수막을 걸고 자랑을 해도 모자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일 역시 아버지가 했던 일만큼이나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니까 잘했다는 소리가 차마 나오지 않으시는 듯 했죠. 엄마, 말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해? 그래도 아버지처럼 엄마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게. 만약 그런 일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옷 벗을게. 약속할게 엄마. 나 믿고 응원해주라. 응? 엄마가 부녀 고집을 어떻게 말리겠냐고 울면서 응원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명감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마음, 저만큼이나 공무원이라는 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게 마냥 기쁘더라고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멋진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검찰 옆에 서서 박스를 들고 척척 나르면서 수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하는 그런 느낌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찰 수사관이라는 단어에서 수사는요, 변호사를 대동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라고요. 사실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좀 폼나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수사를 잘하면 피의자한테 뜯기는 것이고 수사를 못하면 고소인, 피해자, 심지어 내 편인 줄 알았던 검사한테 뜯기는 갑한테도 을한테도 을, 그런 을인 입장이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수사 능력이 뛰어난 참 존경스러운 상사보다는 처세술이 뛰어난 상사들이 좋은 자리를 일찌감치 꿰차고 오히려 나를 끌어줄 것 같았던 저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7, 8년이 걸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떨림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거기다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공판부로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한테는 절대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공판부에 발령나서 재판 기록이나 관리하는 정도로만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이 사연을 들으셔서 제가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이 모두 뽀록 날까봐 전 그게 더 간담이 선을 해요. 실제로는 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해서 이들을 검거해 실제로 구치소로 보내는 일들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을 탐문하고 잠복하는 일들도 모두 제 몫이었죠. 검거 같은 경우엔 항상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맺어진 짝이 평생의 인연이 되었네요. 그래도 직업이 번듯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좋은 선자리는 계속해서 들어와요. 아니, 다 떠나서 선자리에 나갈 시간이 있어야 선도 볼 수 있는 거죠. 엄마한테는 전화해서 나 정말 선 볼 시간이 없다고, 너 일 안 바쁘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 무슨 선 볼 시간도 없냐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서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다고, 그러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일이 일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고 그중에서도 같이 수사를 진행하는 담당 수사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남편은 저보다 경력이 조금 더 있는 저랑 같은 조로 배정된 수사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을 어떻게 FM대로 하는지 저런 사람이랑은 친해지기도 싫다고 딱 질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때가 되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정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정들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둘이서 같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정서방이 우리 애 좀 잘 챙겨줘. 정말로 둘이서 뭐 위험한 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내가 물어볼 때마다 그냥 자기는 무조건 뭐 사무 업무만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네 정말 우리 딸 위험한 일 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위험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저도 많이 배우는걸요.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노심초사 하나밖에 없는 딸 걱정뿐인 엄마도 든든한 사위를 얻고 나니 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사그라드는 듯 했고 저도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올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뭔가 인생이 좀 완벽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시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유난히 더 좋아하는 시댁 식구가 있었는데 바로 저희 막둥이 신우였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남동생 말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군다나 그 시누이를 낳다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잘못하면 시누이 육아까지 내 몫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집 오고 나서 시누이 보고 나니까 그런 못된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됐잖아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저희 시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완전 애기 같았거든요. 새언니, 저희 가족이 되신 걸 정말로 환영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꼽에 얌전하게 손을 모아가지고 조신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정말 귀여운 막내 동생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보통 그 나이 때 애들이 사고도 치고 말괄량이처럼 구는 반면 시누이는 정말 하늘에서 아기 천사를 내려보내준 것처럼 너무 착하기만 했거든요. 제가 시댁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 조그맣고 어린 시누이가 자기가 뭘 할 줄 안다고,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옆에 와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자기도 돕겠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막내 시누이 보고 그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엔 시누이 육아할까봐 겁나서 시댁도 잘 안 가던 제가 주말만 되면 시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며 시누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들, 필요한 학용품들 바리바리 사들고 얼굴 보러 가고 남편의 손을 잡아 끌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당직 근무하느라 좀 힘들다고 우리도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당신은 그냥 집에서 그러고 쉬라고 내버려두고 저 혼자 쌩하니 가서 시누이 얼굴 보다가 온 적도 많았다니까요. 새언니, 그러면 새언니 뱃속에 지금 제 조카가 있는 거예요? 빨리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쁜 소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또 애는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아이가 생겼거든요. 엄마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그리고 우리 귀여운 막내 시누이까지 모두 제 뱃속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칠칠지 못한 엄마에게 너무 귀한 생명이 잘못 찾아왔던 걸까요? 아이는 안정기에 제대로 접어들지도 못하고 유산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는 유산을 했다는 것도 실감나지 않고 마음 아플 정신조차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찾아온 두 번째 아이,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휴직계를 내는 게 좋겠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제가 그때 휴직계를 냈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보지 않았어도 됐을까요? 하지만 그 당시의 부서 상황이요. 임신을 했다고 바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갑작스러운 저의 임신 때문에 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현장에 나갈 수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행정 인력이라도 보충이 되어야겠다는 압박감도 없잖아 있었고요.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서 나간 남편은 그런 제가 항상 걱정되어서 매번 정말 괜찮은 건지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모르겠어요. 전 그 당시에 엄마로서의 저와 수사관으로서의 저 어떤 것에 나를 얼마나 할애해야 하는지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딱 반 갈라서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핫바지나 다름없었던 거죠. 요즘 우리 부서 분위기 알잖아. 지금 나 휴직 들어가면 남아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건 진짜로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래도 이전에 내가 맡았던 사건은 책임지고 들어가야지. 그거 새로 온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거 새로운 애들이 할 수 있는 건도 아니야. 걱정 안 되는 선에서 몸에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땐 몰랐죠. 그게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아까 사연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검찰 수사관에서 수사라는 글자는 그냥 변호사를 데리고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러 다니는 일이나 다름없다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 수사 능력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피의자한테 뜯길 만한 일이 생겼거든요. 여기 수사관님 앞으로 퀵 배달 올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경비 뭐 하는 거야? 얼른 나가세요. 이 앞에 따로 놓고 가시는 곳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배달하러 온 퀵 기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수사에 앙심을 품고 퀵 기사님으로 위장해 저희 사무실로 몰래 숨어 들어온 피의자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그 와중에 몸을 지키기 위해 좁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몸을 덜덜 떨면서 동그랗게 말고 배를 꽉 감싸 안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면서요. 난동을 피우는 피의자가 집어던진 헬멧이 제 책상 위로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제가 그 소리에 놀라서 비명을 질렀죠. 물론 소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도 그런 사건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인력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정도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금세 연행되어 더 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희 사무실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황이 끝난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책상 밑에서 그냥 미친 듯이 덜덜 떨고 있기만 했어요. 여보, 다 끝났어. 이제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여보, 당신, 다 괜찮긴요. 그게 시작이었던걸요. 앉아있는 자리가 조금 축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충격 때문인지 몰라도 하혈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 그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말았어요.
눈을 뜨자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친정 엄마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시댁 식구들이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친 듯이 남편을 찾고 제 뱃속에 있던 아이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친정 엄마가 펑펑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일 그만두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못난 엄마가 또 한 번 찾아온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내 손으로 떠나보내게 되었구나 하고요. 이제는 하느님께서 괘씸한 저한테 감히 엄마라는 호칭을 다시 한번 주시지도 않으시겠구나 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는 지켜내고 싶었기에 그 좁은 책상에 기어 들어가서 배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빌었던 거였어요. 난 어떻게 돼도 괜찮으니까 제발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요. 저도 그 짧은 사이에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이한테 정이 들었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성애라는 게 생겨나 버려서 이제는 아이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오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같은 사고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엄마에게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관두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서 무슨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참 허무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업이었는데요. 처음 합격했던 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여기서 남편도 만나게 됐고 참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결국 가장 아픈 기억을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일을 관두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떠올릴 때마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함께 떠올려야 하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저만큼이나 힘들어했어요.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직장을 떠난다는 것 자체를 참 많이 아쉬워했죠. 일을 관두고 나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가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눈만 감으면 아직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바깥에 나가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기 엄마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부러움에 어디론가 도망쳐 가슴을 쥐어 뜯어야만 했어요. 그러지 말고 친정에 가 있어도 좋고 정 안 되겠으면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살지 그러냐. 계속 혼자만 있으면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사람이 북적거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귀찮게 노인네 모시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할 테니까 너 마음 편안해질 때까지 얼마든지 있다가 가거라. 마음대로 오며 가며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제게 시댁에 들어와서 잠시 지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일 때문에 당직 근무도 많았고 주말에 다른 지역에 가는 일도 많았으니까 그때마다 집에 혼자 있는 제가 매번 신경 쓰였던 거겠죠. 남편 역시 아버님의 의견이 나쁘지 않은 제안 같다며 저에게 당신이 힘들면 언제든지 나와도 좋다고 꼭 시댁이 아니라 친정에 가 있어도 좋으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지내게 됐어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간섭이 심한 편도 아니셨고 남편도 물론 그렇지만 가족들 성격이 다들 조용조용하고 차분해서 제가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다고 해야 될까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건 저희 막내 신우 덕분이었죠. 언니, 저는 아가씨라는 호칭 너무 낯간지러워요. 제가 무슨 어디 유럽 귀족도 아니고 언니가 아가씨 할 때마다 그냥 둘이 있을 땐 지윤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신우이는 아가씨라는 호칭이 너무 낯간지럽다고 싫다면서 둘이 있을 땐 꼭 그렇게 지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외동으로 자라서 자매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종종 했었지만 또 막상 자매끼리 머리채 잡아가면서 싸우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내 신우이의 존재는 저한테 참 이상하게 컸어요. 어쩔 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내가 정말 배 아파 낳은 딸 같기도 하고요. 난 2번이나 찾아온 아이를 내 손으로 떠나보내고 일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 못난 여자일 뿐인데 항상 나를 볼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해주는 우리 아가씨. 사실 오빠가 뭐 검찰 사무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멋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언니가 그 일 한다고 하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안 멋있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이 더 좋긴 좋아요. 언니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언니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많아지고 전 그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훨씬 좋은데요. 이제 보니까 언니가 검찰 사무관이어서 멋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언니 자체가 멋있는 사람이어서 그랬었나 봐요. 저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참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구나.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여튼 신우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독립을 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전 꽤나 오랜 시간 시댁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뭐 신우이의 뒷바라지야 시아버지가 다 하셨지만 신우이가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을 하고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오빠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들을 저에게 털어놓기도 하고요. 전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그 고민을 함께 덜어주면서 참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감히 업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신우이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언니가 다 업어 키운 거라고 이제는 훌쩍 커버려서 그런 얘기도 할 줄 알게 되었고요. 그런 신우이가 직장을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면서 심애부를 데리고 왔을 땐 진짜로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더 울컥하고 난리냐면서 제가 호들갑을 떠는 사람인 것 마냥 취급했지만 아이를 잃고 직장을 관두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난 이후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건 신우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저한테 어느새 그렇게 신우이가 가족 이상으로 큰 존재가 됐고 뭐 요즘에야 시집을 가더라도 양가의 교류도 잦고 자주 볼 수 있는 사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연결고리가 조금은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안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난 지훈이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닌다고 하길래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런 험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로 끝인가 보다 싶었는데 매부가 또 경찰일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신은 기분이 좀 그렇겠어. 하필이면 또 형사과라니. 내가 기분이 그럴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아가씨가 좋다고 하면 된 거지. 그래도 워낙 쉬운 직업은 아니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위험한 일 하다가 돌아가신 거. 난 그냥 아가씨 걱정뿐이지. 소개받아 만나게 된 2사람이었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한다고 하기에 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2사람이 그렇게 서로 좋아 죽고 못 산다는데 어떻게 제가 나서서 말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했죠. 그냥 전 오로지 신우이 걱정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시매부의 직업이 형사과 경찰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만큼 가족들이 마음 졸여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마음 여린 우리 신우이가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시집을 보내놓고 나서도 늘 노심초사였죠. 종종 연락을 해서 시매부 일은 뭐 괜찮은지 나름대로 저도 경찰의 가족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신우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한테 고마워하곤 했었고요. 시집간 신우이한테 연락을 자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뜸했었는데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저한테 신우이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라고 집에서 마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예전에 일을 하던 경력도 있고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라서 요즘엔 집에서 조금씩 책을 집필하고 있거든요. 소설책 이런 거 아니고요. 문제집이요, 문제집. 그날도 서재에 앉아서 노트북 앞에 앉아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연락이지 싶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온 연락에 반가워하면서 받았는데 신우이가 그때 저한테 참 뜬금없는 얘기를 물어왔어요. 저 언니 바쁘세요? 다른 게 아니라요. 언니 그래도 옛날에 검찰 수사관도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알고 지내는 분들 있는가 하고요. 아니, 혹시 검찰 수사들이 뭔가 알아보겠다고 하면 경찰 쪽에서도 그걸 같이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뭐 일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연락한 거예요. 궁금해서요. 이게 사람이 촉이란 게 습관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나 봐요. 검찰 수사관도 하셨었죠?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별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남편이 요즘 안 좋은 일에 연루된 것 같아서 알아보고 싶은데 자기한테는 통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몰래 좀 알아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별일 있는 건 아니냐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지만 별일 없대요. 만나지 못한 지 꽤나 돼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었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바로 와봐야 할 것 같아. 지윤이가 세상을 떠났대.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전 끝까지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멀쩡하게 통화를 했고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는 저의 말에 자기가 바쁜 게 조금 정리되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다고까지 했었는데요. 미친 듯이 달려갔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저는 다짜고짜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 심해부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움켜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갑자기 무슨 짓인가 했을 거예요. 그쪽 사돈도 놀라서 자기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제 손을 뜯어내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저희 시누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자기 아들 맡고 있는 건 또 마음이 아픈가 봐요. 난 지금 마음이 찢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왜 멱살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윤이 유품 저희가 다 챙겨올 거니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희 남편 검찰 수사관인 거 아시죠?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진짜 피 볼 줄 아시라고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물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 하지만 20년 전 옷을 벗고 나온 검찰 수사관 출신인 전, 몇 주 전 신우이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만으로도 사건의 정황이 보이는 듯 했어요. 이건 절대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다 하고요. 전 우선 가족들을 집으로 모두 데리고 가서 신우이와 통화했던 내용을 들려주며 이 죽음에 뭔가 의문이 있다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조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라 말씀을 드렸죠. 무언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단호한 제 태도를 보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했을 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신 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래도 난 현직에 남아있으니까 도움되는 일 있으면 무슨 일이든 도울 테니까. 경찰인 심애부를 두고 바짝 독이 오른 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지위를 들먹이며 협박을 해둔 탓에 유품에 손을 대진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쓰던 칫솔 하나부터 옷가지 하나까지 시누이가 쓰던 물건을 모두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의논을 하는 사이에 정리를 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시누이가 중요한 물건들로 보이는 것들을 서랍에 따로 보관해둔 덕분에 중요한 정황 증거들이 사라지는 일은 막을 수가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
아가씨가 쓴 일기 좀 한번 봐봐. 그리고 저희는 우연히 신우이가 쓰게 된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신우이가 시집을 오기 전부터 꾸준히 써오던 일기장이라며 남편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일기장에 쓰여져 있던 내용들은 끔찍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결혼 전 저와 마찬가지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항상 정의로웠던 심해부는 어느 순간 윗선과 접촉하는 날들이 많아지더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가방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신우이가 돈의 출처에 대해서 따져 묻자 출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신우이의 시댁에서는 신우이의 입을 막기 위해 신우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몇 주 전 저와 통화를 했던 내용 역시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심외부가 그대로 듣고 있었다는 것까지도요. 이 자식이 아무래도 경찰 일 하면서 뒷돈을 받아먹은 모양이야. 그걸 신우이가 알게 됐고 그거 입마감하려고 시댁에서 짜고 계속해서 괴롭혔던 모양인데 우리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차라리 우리한테 말을 하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일기장을 넘기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이 고생을 어떻게 견뎠을지요.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기장을 보는데 저까지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는 것 같아 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신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계기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그 일기장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신우이가 누구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끝까지 뻔뻔하게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녔다는 둥, 예민해서 각방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둥, 병원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은 전부 자기들이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했던 말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윤아,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 언니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오랜만에 다시 펜과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옛날 검찰 수사관 시절로 다시 돌아가 심애부를 두고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심애부는 절대로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20년 전에 옷을 벗고 나온 검찰 수사관이 물 밑에서 아무리 발장구를 치면서 움직여봤자 비리 경찰에게 물이 튈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나 저희 아버지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있는 동안은 의롭게 자기 할 일을 모두 해냈다는 거였죠. 검찰 수사관 시절 내에 인맥도 인맥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선 아버지의 옛 동료분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심외부요, 간이 꽤나 큰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아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밖에서 돈을 주고받는 전달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외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그 뿌리에서 줄줄이 달려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서장님, 진짜 감사드려요. 아시죠? 저희 가족 일이에요. 이 일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조심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기는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이 일 때문에 우리 밑에 있는 애들 싹 다 특진하게 생겼는데 나만 이렇게 받아먹어도 되나 싶어. 물론 잘못한 사람 제대로 벌 주겠다는 자네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 징역살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힘쓰겠네. 걱정하지 말라고. 중간중간 남편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심외부를 보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나 뻔뻔하고 못됐는지 신우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슬퍼하는 기색이 크게 없이 보험금을 처리하고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와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기가 부동산에 내놔도 되냐 이런 거냐고 물어보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제 짐작이긴 하지만 아마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빠르게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한테 이렇게 또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집안일이라 내가 처리를 했어도 모자란 일인데 정말 괜찮겠어? 아가씨, 아니, 지윤이 내 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그런 파렴치한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적어도 아버님은 아셔야 할 것 아니야. 지윤 씨 실제로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누군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그동안 뭐 때문에 계속해서 싸웠는지 적어도 진실은 밝히자. 그래야 하늘에 있는 지윤 씨도 억울하지 않지. 아버지가 계셨던 서해 경찰들과 함께 시매부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아직 그쪽까지 연락이 안 넘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연락도 없이 무슨 경우냐고 상도덕이 아니지 않냐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서장님이 나오자마자 그쪽에서도 서장님까지 여기 어쩐 일이시냐면서 고개를 냅다 숙였습니다. 어떻게 된 게 자기 식구가 사고치고 있는 거 하나 제대로 눈치 못 채고, 내가 보기엔 여기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 중에 절반은 옷 벗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위에서 연락 안 내려온 모양이지? 뭐해? 얼른 일들 하지 않고 수갑 채우고 연행해. 시매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다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전 시매부의 뺨을 시원하게 한 대 갈기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걸릴 줄 알았냐? 네가 그렇게 경찰서에 뒷돈 받아 처먹고 남들한테 그 더러운 돈 찔러주고 그거 알게 된 우리 시누이 입 막으려고 그 난리친 거 그거 이제 다 걸렸다고. 너 해외로 튀려고 했던 정황도 우리가 싹 다 털어놨어. 어쩌냐? 너 이제 해외가 아니라 돈도 없이 그냥 교도소에서 푹 썩어야 할 텐데. 한심한 새끼.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핸드폰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놈 손모가지를 콱 하고 발로 밟아줬습니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제가 손목을 밟고 있는 모습을 봤지만 놀랍게도 그 아무도 저를 제지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잘못한 사람은 시원하게 벌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시아버지는 아직도 충격에서 많이 헤어나오지 못하신 모양이에요. 남편과 전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경찰과 검찰 쪽에다가 다 넘겨놓은 상황이에요. 워낙 받아먹은 규모도 많고 엮여있는 사람도 많아서 수사기관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정황이 너무 확실하고 빠져나갈 퇴로도 없이 다 차단해 놓은 상태라서 징역살이를 피하긴 확실히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시누이의 묘소를 다녀왔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언젠간 시누이가 낳은 아기까지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일찍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떠나간 사람들은 나를 바쁘게 하지 못해 안달인 건지, 나에게 가르침을 주지 못해 안달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무언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보려고요.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한쪽에는 아버지의 인생, 한쪽에는 하늘로 먼저 떠나가 버린 나의 아이들, 시누이의 인생의 무게까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앞으로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할지요. 검찰 수사관 일은 다시 복귀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참 즐겁긴 했지만요. 여전히 이런 일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막막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다만 사연을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사관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느낀 점들을 책을 써보면 어떨까 하고요. 팔자에도 적성에도 안 맞는 문제집 집필은 이제 관두고 그때 경험을 살려서 진짜로 제대로 된 제 인생을 녹인 책이나 한번 써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서 재미있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은 제 항해에 있어 방향키를 쥐고 있는 수많은 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느끼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방향키를 쥐고 있는 수많은 손들 위에 살포시 손을 얹고 앞으로 제가 가는 길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오늘 이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릴게요. 그러니 제 이 멋진 항해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 끝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사실 사랑하는 남자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가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셨네요. 그 예비 시어머니가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파토내자고 달려오셨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 차라리 속이 시원하고요. 잘 된 것 같아요. 전 이 톡톡사연 채널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이 채널 구독자시거든요. 매일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면 힐링도 되고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하면서 스트레스도 푸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해서 잘 안 들었는데요. 제 어머니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 사는 얘기들이 다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일까 싶은 황당한 사연들도 있고 감동 사연도 있고 화가 나서 뒷목 잡고 욕을 하게 되는 사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최근에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들 잘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정 엄마도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욕을 하시면서 그 인간들과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파혼했다고 별로 막 아깝거나 아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그 남자는 사랑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글솜씨가 좀 없더라도 청취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만 보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은퇴하신 중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예전에는 전업주부셨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중고등학교 전문 학원의 수학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셨어요. 지금은 학원 원장님이 되셨고요. 전 외동딸이에요. 어렸을 적에 전 엄마에게 동생 하나만 낳아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동생이나 누나,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 애들은 꼭 저랑 싸우면 동생이나 언니가 데리러 와서 걔들이 편을 들어주는 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엔 친구들을 잘 사귀지도 못했어요. 좀 같이 놀려고 다가가면 이미 다른 애들은 언니나 동생과 놀고 있는 전 안 끼워준다면서 밀어냈거든요. 엄마, 나도 동생 하나 갖고 싶은데 엄마가 낳아주면 안 돼? 엄마 제발 동생 하나만 낳아줘, 응? 유미야, 그건 안 돼.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너만 낳은 거라 네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었던 전 다른 친구들이 언니 동생 하면서 저희들끼리만 놀 때면 이렇게 엄마에게 졸라대곤 했죠. 그러나 엄마는 저에게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편이었어요. 전 그 이유를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고 그때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 난산에 너무 힘이 드셨고 뱃속에 있는 저도 위험한 상태에 응급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좀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여가도 아닌데 제왕절개를 했다면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더 이상 애를 안 낳겠다고 아버지께 선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의 시댁에서는 아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어머니를 여러 말로 회유를 해보셨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대요. 다음에 또 애를 낳다가 목숨이 위험하면 막말로 그쪽에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요.
제 친할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낳았어야 한다며 아까워하시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저도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줄줄이 자식 낳는 게 여자의 의무도 아닌 거잖아요. 저 하나만 키워주신 것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외동딸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옷, 장난감 같은 것을 혼자서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먹을 거나 물건 가지고 언니 동생과 싸울 일도 없고요. 대학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동생이 자기 옷을 말도 없이 입고 나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싸운다고,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래요. 막 머리 뚫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저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저를 독립적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응석바지가 되는 일도 없고 이기적인 아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애들과 잘 지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전 성격도 바뀌었어요. 학기 초에는 조금 쭈뼛거리면서 분위기를 살피지만 학기가 끝날 때쯤 반에서 거의 인싸가 되는 편이었죠. 그렇다고 친구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니는 호구는 또 아니었어요.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도 전 더치페이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친구들도 그게 깔끔하다고 하고요. 아무튼 제 어린 시절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나 수줍은 소녀였고 그 후 제가 노력해서 성격이 바뀐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 지금도 어머니랑 사이가 좋은데요. 엄마가 별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엄마의 기분을 알아차려서 전화할 때 애교를 부리거나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따라 나서시곤 했어요. 제 어머니는 연세가 60대 초반이지만 얼굴도 동안이시고 몸매 관리 잘하셔서 저와 같이 다니면 큰언니쯤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세대 말들도 저보다 많이 알고 잘 쓰기도 하고요. 전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들이 수업 참관을 오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저희 엄마를 보고 말들이 많았어요. 와, 너희 엄마 이쁘시다. 유미야, 우리 엄마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정장 입고 오시고 엄마 무슨 일 하셔? 우리 엄마 학원 선생님이야. 아, 나 알아. 우리 누나 그 학원 다녀. 너희 엄마 수학 진짜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 우리 엄마가 나도 6학년 되면 그 학원 보낼 거래. 이렇게 전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 덕분에 어깨를 으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일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고요. 비록 그 때문에 전 학교 갔다 와서 혼자 모든 걸 해야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전 오히려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똑부러지는 야무진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지금은 제 어머니가 저한테 고집이 센 편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가끔 제 엄만 저를 두고 일하러 나가서 미안하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유미야, 엄마가 일하는 엄마라 힘들었던 적 없어? 다른 집 엄마들은 집에서 딸내미가 오면 간식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공부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부러웠던 적 없어? 아니야, 난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나한테 과하게 간섭 안 해줘서 오히려 좋아. 내 친구들 말 들어보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들은 딸 아들한테 간섭이 너무 지나쳐서 피곤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 뜻대로 뭘 결정하지 못한대. 엄마가 하도 간섭이 심해서. 제 머리로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를 봐. 나는 딱딱 내가 할 일 알아서 하잖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갔고 내가 알아서 취업했고. 엄마한테 내가 뭘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시면서 우리 딸 잘 컸다고 저를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인 제가 딱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조언들을 부탁드립니다. 전 친구들은 많았지만 여중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을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고요. 어떤 아이들은 남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외동딸인데다 사촌들도 없이 크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고 시절에 다른 아이들을 따라 미팅을 한두 번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저에게 관심을 갖는 남학생이 없었어요. 남자애들 앞에 서면 괜히 몸도 굳어버리고 로봇 같은 말투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외에 영혼 없는 말들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 말도 더듬고 얼굴이 빨개져 버리는 그런 어색함이 싫었습니다. 미팅에서 혼자가 되어 일찍 집에 돌아가고 나선 전 2번 다시 미팅을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언젠가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거라면서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가 있으면 공부도 안 된다고 반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30에 가까워지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대학에 가서 같은 과 남학생들과 친구가 되어본 적은 있지만 그 애들이 저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전 같은 과 친구로만 그 애를 봤는데 그 애는 절 여자로 보고 있었다고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애가 싫어지는 거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서 전 대학교 때도 되도록 과에 있는 남자애들은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해서 미쳐 있었던 게 단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게임을 처음 접해봤는데 그건 어렸을 때 제게 신세계나 다름없었어요. 전 늦게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컴퓨터 게임을 했죠.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하게도 게임 중독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온 순간 제 게임 시간은 끝나버렸으니까요. 전 컴퓨터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남자친구는 그 게임 친구였어요. 그러나 처음엔 남자인 것도 몰랐습니다. 말투도 여성스럽고 게임 내 캐릭터도 여성 캐릭터였기에 처음엔 같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자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남자인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고백을 듣고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자라는 사실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때까진 그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저 게임 속의 친구였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1년도 안 되어 정말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그 친구가 접속을 할 때면 게임을 했고 심지어 게임 내에서 결혼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같이 게임을 하면서 스스럼 없이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남자친구와 알콩달콩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모험을 하면서 실제 부부처럼 일도 같이 하고 괴물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보냈으니까 다른 게임 친구들 역시 저희들을 부부라고 인정해 줬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까지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게임 내에 라이브 채팅으로만 남자친구와 얘기를 했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은 그런답니다. 얼굴도 못 본 게임 내 친구들이며 SNS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던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 남자친구와 1년간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느 날 그에게 채팅을 보냈죠. 여보야, 나 소원이 있어. 그런데 들어준다고 꼭 약속해야 돼? 뭔데? 나 내일 자기 얼굴 보고 싶어. 우리 진짜로 만날까? 제가 보낸 채팅 메시지에 남자친구는 한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전 괜히 보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모른 채로 게임 내에서만 만났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채팅을 보냈어요. 아니야, 자기가 부담스럽다면 안 봐도 돼. 그동안 1년이나 우리 게임상에서만 부부처럼 잘 지내왔는데 이 관계가 깨지는 건 나도 원치 않으니까. 아니야, 나도 자기 얼굴 궁금했는데 자기가 내 얼굴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답을 못했던 거야. 자기가 실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내일 홍대 앞 지하철역에서 만나. 남자친구의 선선한 허락에 전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전 이성의 외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저와 취미가 맞고 저를 배려해주는 남자라면 다 좋았습니다. 전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게임 내에서 보여주었던 매너 좋고 신사적인 면에 반했던 것이니까요. 채팅에서 묻어나는 그의 이미지는 조금 유약하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계속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같은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애니메이션 보기였어요. 그 사람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저와 취향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친해지게 된 것일지도 모르죠.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전 너무 기쁘고 들뜬 마음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단장하고 평소 입지도 않던 치마도 입었습니다. 그만큼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었고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제가 머릿속에만 그려오던 이상형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정말 외모조차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애써 초연한 척 했어요. 혹시 김유미 씨, 반갑습니다. 저 지연수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딱딱하게 해야 돼? 그냥 우리 게임에서 하던 대로 부를까? 난 그래도 좋은데. 그래, 그럼 자기야 우리 어디 갈까?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홍대에서 유명하다고 좋다는 데이트 코스는 다 섭렵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계획형 인간이라 저를 만나서 유명하다는 맛집, 놀기 좋은 장소를 다 검색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왔더라고요. 전 그 사람의 그런 면도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획을 잘 못하고 즉흥적인 성격이라 누군가가 저의 그런 면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숨기는 것만 없었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강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말 안 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할게요.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저와 만나서 같이 게임도 하고 여행도 다니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연애라는 맛을 알게 된 전 남자친구가 마냥 좋았고 그 사람이 데려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따라 나서게 됐죠.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신 분은 역시 저의 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쩍 멋을 부리는 것을 보시고는 살짝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미야, 너 요즘에 무슨 일 있니?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생겼니? 엄마 티 나요? 전 엄마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다 알게 되실 것 같아서 이실직고를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경위를 빠짐없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셨어요. 정말 그 남자 괜찮은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펄쩍 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잘 이끌어주고 신사적이면서 부드러운 남자다 하고요. 제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들을 다 들으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엄만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게임에서 만난 친구와 사귀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진 모르겠지만 아직 무슨 일을 하고 제대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잖아. 엄만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지.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나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만난 남자들보다 훨씬 착하고 멋지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엄마,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깎아내리는 거면 나 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때처럼 정색을 하고 엄마께 대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제 반응이 너무 격하자 어머니는 그냥 물러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제 방을 나가버리시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도 그때 많이 화가 나셨고 서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린 절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날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 엄마가 우리 사귀는 거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죠. 남자친구는 제가 엄마에게 서운하다고 했더니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사람에게도 서운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자기는 우리 엄마가 자기랑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말을 그냥 따를 거야? 자긴 나 사랑 안 해? 난 물론 자기 사랑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우리 엄마한테도 사실은 나 자기랑 사귀고 있다고 말씀 못 드렸어. 남자친구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백을 듣고 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설마 정말 나랑 놀기만 할 생각으로 사귀는 건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도리어 화를 내고 말았죠. 뭐? 정말 너무한다. 내가 창피했어? 아니면 설마 나랑 결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데리고 놀려고 만났던 거야? 유미야,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유미야, 유미야. 전 남자친구가 부르는 소리도 무시하고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데이트는커녕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전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행동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그 사람은 끝내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초인종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야, 집 밖에 누가 와 있는 거 아니니? 아니, 동네 애들이 장난을 치나. 얼른 나가봐. 아니에요, 엄마. 저 남자친구 찾아왔어요. 제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계속 저렇게 배를 울려대는 거예요.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얼른 나가 보든가 아니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봐. 엄마가 한번 만나보게. 그래서 전 못 이기는 척하고 남자친구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작정을 하고 왔는지 낮에 입었던 편안한 차림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쫙 빼입고 우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전 문을 열고 남자친구에게 눈을 흘겼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확 끌어안고 말했어요. 저 없인 못 산다면서 말이죠. 그때 제 어머니가 문 밖을 나와 저희들을 보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어머니에게 고개를 90도로 꺾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유미와 사귀는 지연수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와. 안 그래도 언제 한번 보려고 했어. 엄마는 제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과일을 깎아주면서 차도 한 잔 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는 황송하다는 듯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남자친구에게 궁금했던 걸 다 물으시고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시댁에서 살 생각이야? 아니면 따로 집을 얻을 생각인가? 자네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긴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나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이네. 그 문제까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유미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전 어머니에게 가슴 두근거리면서 물어봤어요. 그 남자 사윗감으로 어땠냐고 말이죠. 어머니는 조금 석연찮은 표정을 짓긴 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체로 합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이제 저만 그 집안의 허락을 받으면 우리 현수 씨와 매일 헤어지지 않고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전 신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엄만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한테 인사할 날만 잡으면 돼. 나 정말 잘 보일 자신 있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나도 우리 유미 엄마한테 소개시킬 때 긴장될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쯤에 우리 상견례 날짜 잡아보자. 남자친구는 다음 주에 저한테 용산에 있는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전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려고 하니까 잔뜩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얌전한 치마 정장을 차려입고 옅게 화장도 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친이 기다리고 있을 호텔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이는 분이었어요. 웃지도 않으시고 저를 마치 시장에 내놓은 물건 마냥 아래 위로 훑어보시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잠자코 얌전히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관찰을 끝내신 시어머니는 인상을 한번 찌푸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현수를 따라다니는 애로구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전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 찾아온 건데요. 전 대번에 주눅이 들어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남자친구가 얼른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를 안절부절 못하면서 쳐다보고 말했죠. 엄마, 유미가 저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미랑 결혼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왜 제 말을 마음대로 곡해하세요? 아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사주가 어떻게 되니?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까지 좀 대봐. 내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이한테 부탁해서 너희 둘 궁합 좀 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알고 봤더니 미신을 맹신하는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죠. 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런 문화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주 같은 건 안 믿는다고, 그리고 태어난 시 같은 건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대번에 얼굴색을 바꾸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아니, 사주도 모르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니? 이 결혼은 안 된다. 그런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쟁이잖아. 엄마, 지금 종교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나오기 전에 계속 당부했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크게 당황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 점점 사주에 집착하시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졌어요. 남자친구만 보면 너무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데 도저히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며느리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마구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른 말씀하시는데. 현수야, 쟤는 안 된다. 네 신부감으로도 내 며느리로도 안 되는 애야.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유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유미야, 기다려. 남자친구는 뛰쳐나온 저를 붙잡으려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아들 하면서 그 사람을 불렀지만 제 남자친구는 저밖에 눈에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숨이 턱까지 차서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사실 시어머니가 이럴까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좀 진정이 된 전 그의 말을 들으며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저런 기세인 시어머니 밑에서는 제대로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를 부축했어요. 남자친구는 얼굴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119 부르지 마. 나 걸을 수 있으니까.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얼른 병원 가자, 응?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정 가기 싫다는 남자친구를 강제로 근처의 큰 병원으로 무작정 데려갔어요.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몰랐던 건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지자 이 사람이 몸이 약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찜찜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전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죠.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더니 대뜸 보호자냐고 물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저에게 정말 경악할 만한 소리를 전해줬어요. 글쎄 남자친구가 췌장암 말기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시험불안이요. 전 남자친구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전 울면서 마취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힘없이 눈을 뜨더니 울고 있는 저에게 자기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죠. 전 남자친구에게 의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저도 믿지를 못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라니.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벌벌 떨면서 자기 어머니에게만큼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니면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친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미신을 믿는다는 것이었고 제가 숨겨야 할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친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전 이 기막힌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가 췌장암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어느 날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유미야, 미안해. 내가 곧 죽을 걸 알면서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차마 매달릴 수 없어. 우리 이대로 헤어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왜 포기하려고 해? 고칠 방법 있을 거야. 얼른 나와서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지. 남자친구는 삶 자체를 이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전 남자친구가 간절해지는 거였어요. 전 이번엔 혼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 저번에 무례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제가 그 사람이 나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생각이죠. 제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맞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낫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땐 남자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했을 거다. 우리 남친이 죽을 리가 없다. 그렇게 믿어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의 비밀을 가진 채 저희들은 상견례를 했고 양가 부모님은 만나자마자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 그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남친이 시어머니에게 유미가 아니면 결혼을 죽어도 안 하겠다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했던 모양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택내 딸이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죽어버린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유미밖에 없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 그냥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 결혼식 진행하시죠. 아, 그러셨군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딸도 댁내 아들만 그렇게 고집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겁니다. 양가의 기싸움이 더 팽팽해지기 전에 저희는 후다닥 상견례를 마쳤죠.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모님은 모두 시어머니가 한 성깔 하신다면서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남자친구에게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말들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 현수 씨와 결혼을 하면 제 힘으로 남친을 낳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뭐에 씌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가까워 올수록 전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 후부터 병원 치료도 잘 받으려고 노력했고 몸에 좋다는 것들도 꼬박꼬박 먹었어요. 전 남자친구를 위해 홍삼이며 항암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사다 주었고요. 하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남자친구는 더 자주 쓰러졌고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받으러 다니긴 했지만 점점 남자친구는 말라갔어요. 원래도 호리호리한 체격인데 눈에 띄게 마르고 있으니 전 남자친구가 죽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은 오락가락했어요.
남친이 불쌍해서 내가 챙겨줘야 한다는 마음 반, 만약 결혼했다가 얼마 안 되어서 남자친구가 죽어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밤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자 제 친정엄마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결혼을 깨버리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저에게 파혼을 종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식장까지 잡았고 내일 모레면 결혼식인데 어떻게 파혼을 하겠어요. 제가 만약 파혼해버린다면 전 병 걸린 남자친구를 매정하게 버린 못된 여자가 되어버린걸요. 사실 전 제 친정에도 아직 남자친구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의 부모님이 알게 되신다면 당연히 더 거세게 반대를 하실 것이 뻔했으니까요. 전 그렇게 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은 엉뚱하게 시어머니 쪽에서 터졌어요.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글쎄 시어머니가 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전 그날도 남자친구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제 방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전해져 왔어요. 전 무슨 일인가 하며 밖에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대고 계셨습니다. 친정엄마 무슨 일인가 해서 얼른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데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씩씩거리며 거실에 들이닥치셨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실례인 줄 알면서 찾아왔네요. 저기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인데 실례인 줄 알면서까지 급하게 찾아오셨을까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자 얼굴이 팍 일그러지셨죠. 저희 엄마가 감정을 좀 얼굴에 드러내시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표정 따윈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듯이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더니 그걸 다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전 이 결혼 아무리 생각해도 못 시키겠네요. 제가 초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글쎄 우리 현수가 저희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거라는군요. 폐가 망신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결혼을 두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폐가 망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전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저렇게 미신에 미쳐서 조상님 운운할 때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의 아들이 췌장암 말기인 건 전혀 모르고 계실 테니까요. 전 옆에서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남자친구와 약속을 했으니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 친정엄만 시어머니의 밑도 끝도 없는 조상님 공격에 열이 받으셨는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잘 됐네요. 저도 못내 당신 같은 시어머니 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던 참인데요. 제가 사부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여보 좀 진정해. 사부인 오늘은 그만 가시죠. 이 사람도 느닷없이 사부인이 하신 말씀에 황당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사부인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니요. 전 절대 애들 결혼 안 시킬 겁니다. 전 조상신을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가는 무당집에서도 기독교 집안과는 연을 맺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전할 말 다 전했으니까 갑니다. 유미 너도 말이야. 행여나 이제 우리 아들 만날 생각하지 말어. 그냥 내 아들 인상에서 꺼져버리라고.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저도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네, 차라리 잘 됐어요. 저도 파혼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들 대해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까요? 어머니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췌장암 말기라고 했다고요. 이제껏 현수 씨가 어머니께 말하지 말라고 해서 숨기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들하고 병원이나 가보세요. 어쩌면 옆에 있었으면서 자기 아들이 췌장암 말기인 것도 몰라요? 도대체 그 사람 엄마가 맞기는 맞으세요? 그 잘난 조상님이
그런 건 말도 안 해주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진실에 몸에 힘이 빠져 스르르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옆에서 제 부모님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전 꼭꼭 숨겨두고 혼자서만 앓고 있던 사실을 말하고 나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야 어찌됐든 저런 허무맹랑한 이유로 남자친구 본인도 아닌 시어머니가 파혼을 하자고 달려온 그 상황이 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한 줄기 연민마저 싹 사라져버리더군요.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파혼은 정해졌고 결혼식장엔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요. 식장은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굳은 얼굴로 해약을 위해 저와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식장을 해약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파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신을 맹신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전 자신이 없었어요. 암에 걸린 남편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사실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식장 취소에 드는 위약금은 혼자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찝찝한 마음에 나중에 남자친구의 계좌로 돈을 반쯤 보내줬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쓸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자기가 나와 약속만큼 지키길 바랬어. 하지만 당신은 그 약속을 어겼지. 난 앞으로 다른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아. 어머니는 내가 췌장암이라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시자 자리 보전하고 지금 누워 계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그렇게 말해야만 했어? 남자친구의 비난하는 듯한 말투에 전 순간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한 우리 집에서의 일들은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기에 남자친구에게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저 그 사람에게 제가 나쁜 여자로 비춰줬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 서로 있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전 일부러 더 매정하게 말했어요. 지연수, 앞으로 당신 눈 크게 뜨고 똑바로 현실을 보면서 살아. 내가 자기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오지랖 한번 부려서 충고 하나 할게. 이제부터 자기 몸만 생각해. 어리석게 나 같은 여자도 만나지 말고 사랑도 건강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만 갈게. 잘 살아. 전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자칫했다간 그 사람이 불쌍해져서 다시 제가 매달리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모르게 훌쩍거리며 코를 들이마시는 것이 들렸으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는 전화통화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도 많이 잡고요. 며칠 전엔 여자친구들끼리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의미 없는 수다도 떨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셨던가 봐요. 어제는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미야, 엄마 학원 며칠 빠져도 되니까 엄마랑 같이 여행이나 다녀올까? 너 로키 산맥 보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캐나다로 여행이나 가자. 어때?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일을 못하게 되시는 건 싫어요. 캐나다는 저 혼자서 다녀오고 싶어요. 이번 겨울에 혼자서 다녀올게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담 엄마도 말리지 않을게. 혼자 생각 정리하고 돌아올 땐 예전에 우리 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 때가 꼭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말씀하신 후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전 어머니에게 처음 안겨봤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는 것이 느껴지자 제 눈에서도 바보같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전 어머니의 말만 따나 캐나다에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복잡한 마음도 좀 정리되고 그 사람도 제 가슴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남자친구에겐 불쌍한 연민만 듭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에요. 전 그분의 섭리에 따라 세상 열심히 사는 것을 목표로 지금은 잠시 휴식한다고 생각하려고요. 언젠간 저에게도 다른 좋은 사람이 찾아올 날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챙기려고 합니다. 남자는 아직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저의 길고 긴 스토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연 들려드리고 나니까 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